한 그 여성 부대가 엄청나게 그 유명해지고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대를 살펴보는 어떤 배경으로서 우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알아야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정말로 전쟁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분명히 다음에 독일이 공격을 할 때는 모스크바를 또 노릴 것이다 라고 해서 모스크바 방어에 아주 치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허점을 노린다면서 러시아 남부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남부로 쭉 내려가는 도상에 스탈린그라드, 오늘날의 볼고그라드죠.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최대 격전의 싸움터가 됩니다. 지금 보신 영상 자료는 스탈린그라드가 시작되는 초기에 독일 공군이 수백 대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수천 톤의 폭탄을 스탈린그라드 시에 투하해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항해서 이제 소련군도 붉은 군대도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 인물은요, 마리나 라스코바라고 하는 소련의 여군인데 이분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공군 부대를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에 붙은 이름이 바로 여성 야간 경 폭격기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일반 정비병부터 조종사까지 다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정말로 큰 정가를 올려서 유명해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라스코바 대령이 부대를 편성했는데 훈련까지 다 마쳤죠. 마치고 전투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투기, 폭격기가 필요한데요. 소련 상부에서 최신형 비행기를 주기를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모자른데 그 최신형 비행기를 아직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전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여성 부대에 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반발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거부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라스코바가 성능이 떨어지는 비행기라도 있으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단엽기라고 날개가 한 겹인 비행기를 쓰는데 폴리카르코프라고 하는 이 비행기를 받게 됩니다. 이 복역기는 20년, 30년 된 낙후 규정으로 속력이 떨어지고 주로 이제 연락, 그다음에 수송, 훈련으로 쓰는 비행기였거든요. 속력이 떨어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낮에 비행을 해서 공격을 하면 대번에 독일 공군의 공격을 받아서 격추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제 작전을 수행해야 될까요? 예, 밤입니다. 밤에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복역기에 폭탄을 싣고 비행을 해서 독일군 진지에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이 밤에는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청음,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이 내는 그 소음을 듣고 소음이 들리면은 비상을 걸어서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군 진지에 다가가면은 엔진을 끕니다. 엔진을 끄면 이제는 비행기가 이른바 활강 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독일군이 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강 비행을 해서 독일군 진지에 가면은 그때서야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상당히 활강 비행이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임무인데 하루에 적으면 2번, 많으면 4번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달, 1년 넘게 수행을 하면서 큰 활약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그 독일군이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 다니엘 씨 또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예.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모터를 엔진을 꺼놓고 가니까 마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듯이 이제 공격하니까 그 밤의 마녀, 낙텍슨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도플데카가 옛날 비행기인데 비행기 밑에 그 무게 때문에 하나 정도만 달 수 있었는데 나머지 그냥 작은 폭탄들 그냥 콕핏 안에 그냥 이렇게 들고 있고 그냥 이렇게 던졌대요. 예. 네, 이렇게 던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 비행기 자체가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공격 받기는 되게 쉽지만 공중에서 전투했을 때 더 유리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독일 측 그 전투기들이 어느 정도 속도 붙어야 갈 수는 있잖아요. 너무 느리게 가면 추락하니까. 한번 공격하고 그 공격을 놓쳤을 때는 다시 크게 막 동선을 잡고 돌아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유리하다고 했지만 사실 정말 너무나 위험한 업무였고 예. 근데 굉장히 독일 사람들도 엄청 무서워했대요. 예, 예. 우리가 그냥 여성 비행기 부대하면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낙후된 기종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수백 차례, 수천 차례 수행하면서 성과를 올렸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독일군에서도 여성 인력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썼던 그 병과가 공군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독일 공군의 여성 한 분은 파일럿으로도 활동했는데요. 당시 이 그 파일럿의 지위가 오늘날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계신 패널분 한 분과 거의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모델 같은 파일럿이 아이돌 같은 위치. 맞습니다. 이렇게 막 우러러보고 막. 예, 예. 당시 여성 파일럿들은요, 온 그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래서 아이돌과 같은 인기를 누리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한나 라이치라고 하는 1930년대와 1940년대의 독일의 유명한 그 파일럿인데요. 그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 인사로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이제 한나 라이치인데, 최장 시간 최고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면서 독일 최고의 글라이더 조종사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곧 그 나치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 라이치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으로 히틀러와 친분을 맺게 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죠.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신 건가요? 당시 그 전쟁 중에 그 독일에게 남은 최종 병기,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전쟁의 판세를 그 뒤엎겠다면서 만들어낸 병기가 바로 V1 로켓입니다. 그런데 이 V1 로켓을 날리면은 연합국이 여러 가지 방어책을 써서 이것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V1의 그 명중률이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V1 내부에 그 파일럿이 직접 그 탑승해서 직접 목표를 들어받는 인간 폭탄 FI-103이라고 하는 무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선생님, 예. 인간 폭탄이라 하면 그 가미가제처럼 비행기를 타고 폭탄과 함께 목표물에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때 한나가 이 인간 폭탄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많은 비행을 실시하게 되죠. 한나 라이치가 이 끔찍한 무기의 그 테스트 파일럿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무기가 로켓으로 움직이고 로켓 연료가 떨어지면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해야 되는데, 한나 라이치가 글라이더 조종에서 아주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발휘해서 테스트 파일럿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히틀러가 유대인과 슬라비인을 수백만 명 단위로 이제 학살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이 프로젝트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뭐야?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에 직접 참여한 독일 여성은 결국은 끝까지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한나라이츠는 그럼 결국에는 그 비행기를 타고 전투를 하다가 사망하지는 않았고요. 예,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전세가 바뀌면서 오히려 독일군이 수세에 몰리고 결국은 소련군이 독일을 공격하고 베를린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가 1945년 4월 말이었는데요. 아돌프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벙커에서
자결을 하게 되죠. 맨 마지막에 한나 라이츠가 히틀러에게 찾아가서 히틀러의 탈출을 돕겠다고 하는 제안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나 라이츠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국제 명사 지위를 누렸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나치당이라고 하는 전력이 문제가 되지만 여성 파일럿 세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누리는 상당히 흥미롭고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역설적 인간이 바로 한나 라이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기의 여성 군인, 특히 여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전쟁의 제2차 세계대전의 인명 피해를 살펴보자면요. 전사한 군인의 숫자를 보자면 독일이 325만 명, 그리고 영국이 약 32만 명, 그리고 미국이 26만 명, 소련 군인의 사망 대수가 1000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쟁 피해가 당시 그 소련인에게 남긴 정신적 트라우마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요. 전쟁이 끝났지만 죽음의 공포가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계속 남게 되는데요. 위생 소대 그 지휘관이었던 그 마리아 예조바라는 어떤 군인이 있는데 붉은색만 보면은 몸이 얼어버리는 겁니다. 워낙 그 전시에 그런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 빨간색 천을 어디 입게 되면은 몸에 막 반점이나 두드러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리가 신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이런 식의 반응과 또 다른 이제 반대편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한 그 참전했던 여성 군인이 있었는데 전차 있죠. 이게 탱크 말고 시내를 운영하는 그 교통수단이 전차가 있는데 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그 시민 한 명이 그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승객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전차가 텅텅 비었는데 유일하게 그 소련 여성 참전군인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너무너무 많은 죽음을 봤기 때문에 시신이라는 것이 전혀 공포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신을 두려워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양극단의 경우지만 전쟁의 공포, 그다음에 엄청난 그 전사자가 주는 심적 피해가 이쪽 극단, 저쪽 극단에서 나타나서 소련 여군들이 민간 생활을 할 때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소련 여군, 특히 여성 전투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성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성 군인들이 상당히 그 근거 없는 뜬소문, 헛소문에 시달렸던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병멸조의 명칭인 전쟁터 마누라가 되었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남자 장교의, 그것도 보통은 고위 장교의 자발적인 파트너였다. 예.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소련 남성 군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직접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개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남성 조직에 새로 들어온 이질적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어떤 반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악플러 그렇죠. 예. 막 예. 퍼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주제가 사실 역사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고요. 또 다른 형태의 사료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들은 싸움터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 우리 동무였어요. 나만 해도 부상을 입었을 때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2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누이였다니까요. 이 자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성 군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근무했던 부대에 그 젊고 아리따운 여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흑심을 품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여군들이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언을 본다면은 앞에 말한 전쟁터 마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견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는 여성 참전군인을 대할 때 좀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들은 남자일 경우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최고의 전사다. 뭐. 예. 예, 영웅이다. 그러니까 영웅이란 배우를 받고 사회에서 이제 칭찬을 받는데 똑같은 행동을 여성이 군인으로 하게 되면은 영웅이라고 하는 칭찬보다는 저 여자는 사람을 죽인 여자야. 살인자? 전쟁인데 그러면? 살인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남성이 하면 영웅, 여성이 하면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소련 남성이 평균적인 남성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가부장제 가치관을 지키려고 할 텐데 마음이 통하는 여성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시에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성 군인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적과 싸웠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 살인자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냉대에 시달리니까 전투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켰던 소련의 여성 참전 용사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추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체제가 억압을 하고 당사자들이 입을 닫아버리면서 수십 년 동안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성 전투원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일부 기억이 남아있고 특히 또 1990년대 이후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기억을 얘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여성 군인의 존재를 부각하고 되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전후에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 참전 용사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것인데 이 펼침막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우리는 3586 야전 병원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의 용감한 노력과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영국군, 미국군, 소련군의 여성 군인의 존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특히 소련군의 경우에는 여성 전투원들의 어떤 활약상과 그 위상 그리고 그들의 의미가 아주 소상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뒤에 그들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래야지 특이한 존재, 이상한 존재 아니면 살인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고 평범한 사람, 정상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기의 여성군인, 특히 여성 전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뒤에 또 다른 이면,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역사의 진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성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군대와 전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과 군대는 남성만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되고 여성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진실에 가깝게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